자, 16, 19번 지문입니다. 여기는 인문 파트인데요. 자, 여기 의무론적 관점하고 목적론적 관점. 자, 여기서 윤리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A라는 학생이 등교를 하다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만났나 봐요. 자, 이때 지금 도움을 청하는데, 지금 학교 빨리 안 가면 지각할 것 같고, 벌점 받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 건지, 학교에 빨리 가야 될 건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자, 도덕적 딜레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가 있는데, 자, 그 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의무론적 관점, 또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이 됩니다. 자, 의무론적 관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여기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뭐가 있다고 그러는가?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있고 우리가 그걸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보았으며 결과와 무관하게,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17번 힌트. 도덕 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아니 당연한 거예요. 왜라니? 이거야 지금 이게 의무론적 관점은.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더라도 도덕 법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칙론 이거까지 체크할게요. 자,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에 한계가 있어요. 왜? 두 개의 옳은 도덕적 법칙이 충돌할 경우에 자, 이때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거지? 왜? 이것도 도덕적으로 옳고 이것도 도덕적으로 옳을 때. 자, 그럴 때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지금 3명의 인부와 5명의 인부가 철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브레이크 고장이 났네요. 자, 이 경우에, 자, 지금 기관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의무론적 관점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왜? 둘 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옳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자, 목적론적 관점은 자,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할 어떤 목적. 자, 이 관점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미래에 있을 뭐를 고려한다? 자, 바로 결과를 고려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자, 결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게요. 자, 다시 요약하면 자, 의무론적 관점은 우리가 의지, 의무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자, 목적론적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대요.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위에 1번에서 아까 1번 철로를 선택한다면 목적론적 관점에서 옳은 선택 맞아요. 왜? 옳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자, 1번 철로에 있던 인부의 가족에게 물었을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목적론적 관점은 도덕 법칙에 대해 많은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도 예외, 저것도 예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각각의 어떤 의무론적 그 다음에 도덕론적 관점을 먼저 들고 목적론적 관점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한계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번의 전개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중심 개념을 먼저 밝혔어요. 그리고 거기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시달락이 보인다는 얘기네요. 답 3번. 자, 오른쪽에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게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목적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지금 뭐 결과를 중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바탕으로 내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의무론적 관점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기억은 의무론, 니은이 목적론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지금 A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행동하세요 그랬는데 기억, 의무론적은 왜가 아니라 뭐야?
당위성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답 1번입니다. 그래서. 자, 19번에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내리다라는 표현들은 어떤 것을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 정도로 보신다면, 심사위원들이 노예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할 때 이 평가가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0, 22번 바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기술 파트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컴퓨터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이거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자, 보통 주기억 장치로는 램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보조 기억 장치로는 HDD. 자, 보통 우리가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사용하게 되고, 이 세 장치의 기능이 이 컴퓨터의 전반적 속도를 좌우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거 옛날 같은 경우 2G, 옛날 그다 뭐 3G, 지금 4G 이렇게 쭉 넘어오는 것처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자, 컴퓨터의 어떤 성능을 결정하는 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자, 이 중에 CPU나 그 다음에 램은 내부의 미세 회로 사이를 오가는 전자의 움직임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재질이기 때문에 고속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 이 HDD는 자, 원형의 어떤 자기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며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하기 때문에 자, 이걸 아무리 빨리 돌려봤자 반도체의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게다가 디스크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도 심해지고 전력 소모량도 더 커질 겁니다. 자, 이러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CPU와 램의 동작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이 HDD,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대요? 동작 속도가 그렇게, 어떻게 개선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HDD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SSD. 자, 이것이 새롭게 나왔네요. 자, SSD 용도나 그다음 외관 설치 방법 등은 이것과 HDD가 유사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HDD가 자기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SSD는 뭘 사용한다고요? 반도체를 사용한대요. 그쵸, 은이야?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작동 소음도 적고 전력 소모량도 적습니다. 자, 이게 좀 차이점이네요. 이런 특성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에 SSD를 사용하면 전지 유지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네요. 자, 장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HDD를 SSD 이 형태로 지금 어떻게 보완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SSD는 다시 컴퓨터 시스템과 이것을 주고받는 연결 부위인 뭐가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있고 다시 저장하는 메모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교환 작업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장치와 SSD 간의 어떤 처리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버퍼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주목할 게 우리가 바로 이 메모리 부분인데요. 이 메모리를 무엇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램 기반 SSD와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서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로 나눕니다. 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아래에서 설명을 했네요. 자, 램 기반 SSD는 매우 빠른 속도를 발휘하는데 이것을 장착한 컴퓨터는 전원을 켠 후에 1, 2초 만에 윈도우 운영체계의 부팅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네요. 처리 속도가. 다만 램은 자, 전원이 꺼지면 저장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컴퓨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SSD에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용 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용 전지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램 기반 SS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몇 번? 22번과 연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는 이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를 지칭한다. 그럼 이게 더 통상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자,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더라도 기록된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에 HDD를 쓰던 사람 것처럼 쓰면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를 장착한 컴퓨터는 램 기반 SSD를 장착한 컴퓨터보다 느리긴 하지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네요, 지금.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처리 속도는 어떻다? 자, 느리다. 그렇지만 HDD를 장착한 동급 차량의 컴퓨터보다 최소 이 두세 배 이상 빠른 부팅 속도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SSD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플래시 메모리 기반 SSD가 뭐보다 느리지만, 자, 여기는 램 기반 SSD보다 느리지만 그렇다고 HDD보다 느린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상당히 빠르네요. 두세 배 정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됐고, 20번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이 HDD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이걸 뭐로 바뀐 거야? HDD가 SSD로 바뀐 거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SSD를 다시 두 개를 다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HDD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1번. 자, 그 다음에 21번에,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HDD는 데이터 처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속도의 향상이 더딘 편이다. 맞습니까? 자, 이 HDD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여기 A 위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 전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는 SSD래요. 자, 정확히 램입니까?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인가요? 램이죠? 램 SSD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기에 SSD는 전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 SSD가 아니라 뭐였어? 램 기반이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SSD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얘는 지금 전지가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램 기반 SSD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뭐? 자, 여기는 전지가 있는 SSD가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SSD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요. 자, 23, 26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생산혁명은 19세기 백화점이 일으킨 유통혁명을 통해서 뭐로 바뀌었고요? 자, 소비혁명으로 바뀌었네요. 산업혁명이 소비혁명으로 이루어졌고, 또 대량 소비 시대가 되자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주의를 의식하고, 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상품을 고르게 되죠. 여기 이걸 뭐라고 한대요? 자기 과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편의상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먼저 뭘 우선시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과시할 수가 있을까? 이런 소비를 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 베블러는 자신의 책 유한계급 이론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나의 소비는 결국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모방하거나 이걸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는 보통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는 부유층이나 이를 모방하려는 계층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면 저렴한 상품 대신에 고가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된대요? 자, 고가니까 여기서 가격이 자체가 지금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근데 외려 수요는 같이 증가로 간다는 것. 자, 뭔가 좀 기이한 현상이 오네요. 자, 이렇게 과시적 소비로 인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난 현상을 우리는 무슨 효과? 이걸 배불런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시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배불런 재물제자 이걸 썼습니다.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더 확대시켜갖고 라이벤스타인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서 밴드 웨건 효과와
스놉 효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과시적 소비는 일부 상류층과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를 흉내내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밴드 웨건 효과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일부 층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밴드웨건은 행진할 때 대열이 선대서 생렬을 이끄는 악대차를 의미하는데, 악단이 지나면 사람들은 역물적으로 무작정 우르 쫓아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밴드웨건 효과를 모방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방 효과가 널리 퍼져 더 이상 과시적 소비가 차별 효용을 상실하게 될 때 일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대신에 더욱 진귀한 물건을 찾게 되겠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그 상위 1%. 자,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이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또 어디로 달려가요, 이제?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남들 200만 원짜리 핸드백 힘들게 지금 1년 모으고 해서 적금 모아가지고 저 하나 사면 이 사람은 딱 가가지고 바로 바꾸죠. 2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갖고 오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 기존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스놉 효과라고 합니다. 즉, 무방 효과는 반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자, 새로운 상품의 수요가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좀 찍을까요? 새로운 상품의 수요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무방 효과와 다르게 이 스놉 효과라는 것은 자, 결국 어떻게 된다? 자, 새로운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 예문을 들었는데요. 자, 보통 가격이 비싸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명품이라 알려진 제품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한 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수요자가 늘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골 고객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핸드백을 매기나 고가 명품을 쓰기를 싫어해요. 자기만 차별화된 어떤 걸 쓰려고 하겠죠. 이는 남보다 돋보여야 한다는 속물 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것을 우리는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위에 밴드웨건 효과는 모방 효과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위에는 상류층이 하니까 또 이걸 따라서 하는 모방 효과. 그 다음에 스놉 효과라는 것은 남이 하니까 나는 남과 차별화되려고 하는 이걸 우리는 속물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블러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달리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갖고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소비 형태를 지금 설명을 했고 라이벤스타인은 현대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소비 행태에 따라 자신의 소비 행태를 결정한 두 가지 모습을 이론으로 나타내는데 그들의 연구는 소비 행태로 계층을 판단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까지 밝히고 있네요. 자, 여기 23번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전개 방식이 적절한 거, 자, 이런 특징을 맨 마지막 부분에 요약해놓고 의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 자, 24번에 보시면, 자, 이 노란색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소비량이 A에서 B 구간은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자, 지금 원래는 소비량이 지금 여기 C 부분이면 이 정도의 소비량을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D 오면서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슉 오면 A, B, 요거니까. 자, 지금 B가 맨 어느 쪽에 Y축에 더 가까웠죠? 그렇다면 소비량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맞나요? 자, 소비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얘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NT 구간은. 자, 여기까지 봤고, 이게 적절치 않은 건데, 2번입니다. 자, A, B 구간에서 과시적 소비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시적 소비가 일어나려면 소비가 늘어나고, 전체 소비량이나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량은 지금 늘지 않고 있죠?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자, 답 2번. 자, 25번에 갑니다.
스노우 효과를 노린 광고 문구가 지금 적절한 걸 찾으니까 스노우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남들과 뭔가 차별화되려고 하는 속물 효과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할 수 아무나 가질 수 있으면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돋보이기라고 한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2번. 자, 26번인데 한 창고형 할인점의 명품 진열대가 있는데요.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유명해진 이 가방의 판매 가격이 최대 30% 할인되었지만 그래도 수백만 원이래요. 와, 얼굴 좀 보고 싶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메고 다니는지. 자, 그러면 정가 판매를 고수하던 상품이지만 전 세계 최초로 할인점에서 판매를 하자 화제가 됐고 매장 직원은 인기 상품이라 구매를 유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에게 명품 과시욕을 부추기는 비판. 이게 밴드 웨건이겠죠? 남이 하니까 한번 따라 보려고. 자, 그러면 이 간은 어떻게 할까요? 재벌가 며느리는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은 가방을 메고 있단 말이야. 진품이긴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되겠어? 그거를 거부하겠죠. 그럼 이때 뭐? 스노우 효과가 또 나타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1번에 있네요. 간은 배불런 효과에 의해 가방 구매 욕구가 상승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 특정 가방은 사지 않겠죠, 이제. 새로운 브랜드의 걸 살 거니까. 바로 이게 스노우 효과가 될 겁니다. 자, 1번. 자, 27, 30번. 여기까지 하고 끊을 겁니다. 자, 근대 건축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누구? 안토니오 가우디. 자, 가우디는 기존 건축의 어떤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 건축가였는데 그는 아이디어 원형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네요. 바로 요 자연에서 모티프를 얻게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가 살았던 1900년에는 자, 이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위생적이지도 못한 도시 환경을 개조하기 위해서 에이셈 플라라는 자, 여기 공모전을 열게 됩니다. 자, 이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 20m 폭의 도로로 둘러싼 정사각형 모형의 주거 블록으로 이렇게 채우는 획기적 결정을 했고요. 자, 블록의 높이는 모든 건물이 빛이 어느 정도 45도로 내리칠 수 있도록 6층 높이로 제한할 때 고도를 제한을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1층까지 착착착착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빛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로써 도심 주택에 어느 정도 쾌체감과 환기가 이루어졌지만, 자, 문제는 이 블록 모퉁이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위에 그림에 보시면 바로 어느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모퉁이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쪽에 귀퉁이가 모가나게 생기니까 이게 활용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햇빛과 바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여기 단점이 좀 있었단 말이야. 모퉁이 집은. 자, 이때 밀라라는 사람은 모퉁이에 지을 자신의 집을 가우디한테 의뢰를 하게 되고요. 자, 가우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과 수평에 근거한 고전적 건축의 엄격함을 어떻게 했대요? 벗어 던졌다고 했으니까 이걸 탈피해버렸네요. 자, 그리고는 자유로운 형태로 건물을 디자인함으로써 역동감과 활기가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카사밀라, 바로 밀라의 집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 바위로 이루어진 몬세라크산의 모양을 본떠 내부도 직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대요. 자, 바위,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네요, 일단. 자, 그는 지붕을 햇빛 방향에 따라 비스듬하게 설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옥상 난간을 반투명 철망으로 만들어서 주택 안으로 빛과 바람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28- 리얼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철골 구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함으로써 석조 건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당시 스페인에 하나도 없었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마련했죠. 자, 그 이전까지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 이후에 이게 사용되었고요.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카사밀라 말고도 다양한 가우디의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자, 뼈로 지은 집이란 별명의 카사 바티오, 그다음 아랫부분에 구엘 공원, 그다음 리은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기둥에는 자, 이런 플라타나스의 나뭇잎의 모습을 덧입혔대요. 이것도 자연이네요, 그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와 같은 가우디의 건축물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은 나의 스승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자연에서부터 건축의 모티프를 얻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대부분 직선이 없고 포물선과 자선 등 수학적 곡선이 주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고 가우디가 단순히 자연을 흉내만 낸 것은 아니고 그는 10여 년의 세심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다중 현수선 모양을 구현했대요. 자,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인천대교 같은 데 보시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철로 세 줄로 해갖고 연결해놨죠? 자, 이게 바로 현수선이에요. 왜 이렇게 걸쳐놓은 것처럼 다리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모양을 구원하여 중력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건축 모형을 만들었고요. 자, 그 결과 곧이 건축에서 필수적인 버팀목 없이 날렵하고 균형 잡힌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자,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바로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한 이런 지금 건축 양식이 됐네요. 자, 그는 자연을 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력이라는 자연의 본성을 합리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자, 건축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었다. 자, 27번하고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자, 결국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자, 2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구가 적절한 거. 자, 여기 바르셀로나 여행을 앞두고 가우디와 관련된 글을 한 편 읽었는데 그거를 읽고 그것이 자, 뭐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감성을 담은 가우디의 건축이 우뚝선 예술도시. 그래서 자연만 그대로 모티프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인간적 감성을 담았던 거죠. 자, 답 3번. 28번에 자, 여기 있는 기억의 문제점이 뭐냐 이건데 그리고 여기 해결하기 위한 가우디의 방안을 찾으라고 했었네요. 자, 여기 왼쪽에 맨 마지막 줄에 있었죠? 자, 일부러 지금 햇볕 같은 거나 이게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햇빛 방향에 따라 두툼하게 설계하고 이 부분 이 기억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줄이 반투명 철망으로 만들어 주택 안으로 빛과 바람이 최대한 들어오게 하는 리을 부분. 두 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 2번. 자, 29번에 디귿과 관련지어 니은의 특징을 이해한 것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은 다중현수선, 저 중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또 니은의 파밀리아 성당도 바로 이런 것을 활용을 했으니까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구조를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한 균형감이 느껴지는 것. 자,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29번 찾아가 보세요. 아, 여기 있었네요, 지금. 중력이나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건축 모형을 만들었고, 그 결과, 어떻게 돼? 자, 이런 버팀목 없이 날렵하고 균형 잡힌, 여기 있네요. 균형 잡힌 건축물. 이걸 설계할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밑줄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0번에 안토니오 가우디와 A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들은 다 단방에 체크할게요. 몬드리안도 마찬가지. 여기 밑줄 친 부분에,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대비도 똑같아. 보니까, 뭐를 안 했어? 보기에 밑줄 안 치고 문제 푼 사람 많아. 자, 여기 보통 수직선은 나무에서, 수평선을 바다의 수평선에서 가져왔대요. 이렇게 각각 나무와 바다 이런 데서 모티프를 지금 취했다는 건 자연에서 모티프를 취한 거니까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둘 다 모티프 선정의 근거는 자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비문학 부분 정리 마치겠습니다.